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여쌤입니다. 자, 2021학년도 하반기 이제 랜선 입시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원에서 직접 불러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싶지만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델타 변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주변에 코로나가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랜선으로 유튜브로 좀 진행한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타이틀은 뭐냐면 이 아래 보이면은 제가 이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적어놨지만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학기의 성적이 이미 결정됩니다 라는 이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총 3가지의 파트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된 어떤 중위권의 붕괴, 이제 성적에서 중위권의 붕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오늘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워낙 좀 요즘 바쁘시고 또 이제 학생들은 공부, 또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또 생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알기 쉽게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다음에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전형을 통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런 전략 속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역시 바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뭐 시간 질질 끌어봤자 저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코로나로 인한 중위권의 붕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제 혼자만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마 내신 성적인 것 같아요. 내신 성적에서 이제 1등급 컷, 그리고 2등급 컷, 3등급 컷을 보게 되면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보통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좀 특징이 뭐냐면 1등급 컷은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2등급, 3등급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중위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 층이 약해지고 있고, 이제 중위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 내신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내신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이제 모의고사, 즉 수능과 같은 정시 측면에서도 과연 그것이 이제 성적이 이제 잘 나오고 있냐라는 좀 이제 의심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중위층이 약해지고 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기사에서 나왔듯 이제 이런 거는 좀 전형적으로 특히 이제 중학교가 76%, 고등학생은 이제 66% 정도 되네요. 그래서 중위권의 감소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중위권의 붕괴한 말이 도대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자, 저는 상위권을 1등급까지만 봅니다. 2등급은 상위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한테 있어 상위권이란 것은 단순히 성적적인 의미가 아니라 입시 전략에서 과연 우위를 점하는 이제 계층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재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은 저는 1등까지만을 봅니다. 왜냐면 보통 1등급 라인까지 있는 학생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수시에서 정시에서도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점, 이 중위권 학생들, 2등급, 3등급 학생들은요, 이게 되게 애매한 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은 저는 이걸 일종의 하나의 어떤 좀 악순환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2등급, 3등급이 욕먹을 만한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학을 봤는데, 너 이번에 몇 등 나왔어? 나 2등급 정도 나왔어. 이러면, 오, 이 정도 나와요, 약간. 나쁘지 않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희망도 걸어볼 법하고, 자기 스스로도 다음에 1등 한번 맞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희망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연 2등급, 3등급이 과연 이제 우리가 정시나 수시에서 뭘 쓸 수 있냐 물어보면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점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뒤에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입시 전력 때도 얘기했지만 2, 3등급은 어떤 이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있다면 학생부 종합에서의 다소 이점이지만 그것도 다소에 불과하지 절대적 이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 상위권 1등급이 바로 절대적 이점이라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제 이 중위권이 요즘은 슬슬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학생들,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학원을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2등급,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이제 입시 전략을 취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위권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감원 이설로 이 랜선 입시 설명회 아마 학부모님도 보시고 학생들도 보겠지만은 저도 감원 이설로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막 1등급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등급은 정말 힘들어요. 1등급 학생들은 속된 말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금도 아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코로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걔네들 원래가 공부하던 애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공부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공부하고 항상 공부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이기려면은 진짜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거의 힘듭니다. 이건 학원의 시스템 갖고도 안 돼요. 왜냐 자기주도 학습이 특히 고등부 같은 심화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기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워낙 그리고 알다시피 등급이란 건 자리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진짜 웬만한 이탈과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공부를 웬만하면 손에 놓지 않는 이상은 사실 2층이 흔들리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희망 갖고 전략을 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입시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좀 이걸 좀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내 얘기다라고 느끼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수시하고 정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제 중위권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전략을 짜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가장 조금 희망찬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망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즉 고3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고3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고2까지 해서 이제 정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무려 40%를 보면 40%까지 이제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뭐 확대라고 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 숫자지만 돌려 말하자면 아직도 수시가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대학을 갈 때는 정시보다는 좀 수시에 좀 아무래도 초점 맞추는 게 안전하겠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입시 전략, 근데 영어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라는 이제 영어 학습에 대한 얘기 이전에 왜 입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학생들이 약간 조금 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뭐 선배가 뭐 내신이 뭐 2점대 후반이었는데 경희대에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전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조금 깔끔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은 이래서 이런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고 아마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알 거예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는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가 있죠. 학생부 교과 있고 종합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달라요. 다른 전형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교과는요, 엄밀히 말하면 학생부 교과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정시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정시랑 학생부 교과랑 성질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시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존재해요. 예를 들면 내가 수능을 봤는데 올 3등급이 떴어요. 그럼 제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 절대 못 갑니다. 왜? 암묵적인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하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5,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정시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부 교과도 똑같은 성질이에요. 다만 그걸 보는 게 정시는 수능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로지 이제 거의 내신 성적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했지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단지 이 최저가 조금 약해요. 약한 최저 등급. 그러니까 빡센 최저 등급은 아니에요. 조금 다소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전형을 이제 보이고 있죠. 수능 최저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얘는 말 그대로 정말 내신 성적만을 보려고 이제 하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만약에 내가 중앙대를 가고 싶다. 그럼 작년도 중앙대 입시 결과에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각 학과별로 내신 평균 몇 점 몇이 합격했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존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커트라인이 확실한 대신에 커트라인이 무척 높죠. 왜? 얘는 딴 걸 안 보니까. 얘는 내신만 보는 거야. 내신 성적만, 교과 성적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평가 요소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 중에 이제 이번 올해 이제 3학년들은 내신이 끝났죠. 1학기 기말고사부로 내신이 끝났습니다. 그 학생이 내신 평균 한 1.578 이 정도 돼요. 1.578.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쓸 수 있는 학교가 뭐냐면 중경외시라는 거예요. 1.578이면 사실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거의 5, 1등급에 2등급 몇 번 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넣을 수 있는 데가 중경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교과가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뭐 우리 선배가 어디 학교 때는 대부분 다 그 교과 아니라 보통 종합 이력이 굉장히 높아요. 교과는 진짜 정말 막 전교 1위 저기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20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내신 평균 1.75쯤 돼야지만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서울 상위 16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16개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건동홍이라던가 이제 뭐 동국대, 이제 단국대, 그리고 뭐 여대, 이제 숙명여대까지 포함한 보통 성적인데 굉장히 높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는 굉장히 이제 조금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중위권 학생들은 교과를 노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해당되는 얘기는 이제 보통 고2 정도 이제 고2 학생들이 저는 이제 메인 타겟이 고2라고 봐요. 이걸 봤을 때 가장 좀 확 와닿는 건데 고3은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이제 뭐 돌릴 게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랑 정시할 수 좀 정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금 1학기 끝났잖아요. 남은 게 이제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 남았는데 이 두 번 갖고 내신 평균을 올릴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거의 힘들죠. 그래서 교과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의 힘들다라는 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학생들이 그럼 정시가 있단 말이에요. 정시가. 그럼 정시도 뭐냐? 어기살지 마시고 아까 교과랑 똑같아요. 얘도 커트라인이 명백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100분위 그냥 대놓고 주잖아요. 지금 작년 100분위가. 이 작년 100분위를 대놓고 줍니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수능을 본 다음에 내 100분위 계산해보고 그냥 작년 비춰봤을 때 이거 안 되겠네. 못 지원하는 거고 되겠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정시가 저는 솔직히 이거 좀 말씀하고 싶어요. 2학년 이제 1학기, 2학기 쯤 되면 속된 말로 정시 파이터라는 학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를 버리고 정시만 학생들을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정시가 점점 확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시하려고 정시 파이터가 된 건지 그냥 내신 망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정시라는 변명을 내는 건지 이제 본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잘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수시가 대학 가기엔 가장 안전한 전형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정시는 그래봤자 30% 40%예요. 아직까지는 좁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심으로 정시하는 학생이라면 전 괜찮아요. 그 학생들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내신 좀 망하고 그거 좀 공부하기 좀 싫은데 라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시할래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사실 정시 안 하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엄밀히 봐서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 학생들 저쪽다 말씀드렸지만은 그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을 노려야 돼요. 정시가 다 안 됩니다. 왜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지만 문과에서 솔직히 말해서 높은 학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00분위가 93.45예요. 옆에 보실게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0분위는 무려 92.51입니다.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요. 거의 내가 수능을 보면요. 5, 1등급 든 다음에 2등급 한두 개 떠야 되는 또래예요. 근데 2등급도 그냥 낮은 2등급이 아니라 중상 정도의 2등급이 떠야지만 이런 100분위를 거머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시로. 중앙대 소프트웨어 학부는 무려 94.49입니다.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95.29입니다. 거의 5,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이에요. 물론 커트라인이겠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96 정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정시로 대학 가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시 파이터라고 이제 보통 자칭하시는 학생분들은 진심으로 가슴에 손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2학년 말하는 거예요. 3학년 이제 뭐 끝났어요. 3학년 무조건 그냥 지금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정시를 쓰든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추든 이제 뭐 선택지는 없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정시 파이터냐? 그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 정시가 웬만큼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정시로 이제 고려대학교를 들어왔는데 그 당시 때 저 국어 하나 틀리고 영어 2개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았고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저 틀린 게 3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고려대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00분위가 되면서 막 99.75인가 막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았어 이제 고려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분위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그럼 우리 희망도 꿈도 없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은 이거는 뭘 보냐면요. 보통 이제 크게 뭐 내신 보죠. 내신 보고 생기부 보고 그리고 또 생기부 말고도 많이 봐요. 뭐 인성도 보고요. 근데 또 뭐야? 뭐 전공 적합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별로 내가 지금 이 학생이 우리 지원한 전공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까지 보죠. 자,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노려볼 만하냐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얘 있잖아, 얘. 지금 얘네가 아까 교과랑은 다르게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랑은 달라요.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존재가 않습니다. 또한 내신, 뭐 생기부, 인성, 뭐 전공 적합도 뭐 그 외줄 또 있어요.
근데 이 평가 요소가 어느 데에 비중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대학교가 점수를 주냐도 비공개입니다. 거의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오리무중의 상태예요. 오리무중의 상태. 그러니까 얘는 물론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신이 더 높은데 낮은 사람을 뽑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내가 한 뭐 내신이 한 2.9인데 막 뭐 3.1을 뽑거나 학교가 뭐 평가 기준이 애매하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건 이제 맞지만 단지 그 비중과 평가 기준과 점수의 어떤 배합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럼 이걸 비유하자면 이게 어떤 데 비유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약간 코인 시장, 요즘에 말하는 코인 시장.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지원했을 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불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학생들이 넣는 수시는 보통 종합이에요. 일반적인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내가 보통 대학교에 넣는 수시는 10중 8구 다 종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은 거의 뭐 상향 지원 거의 다 보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박판이냐? 그럼 말 그대로 그럼 선생님, 그럼 이게 도박인가요? 도박까지는 아니지만 뭐 알지만 우수 학생이 되는 거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누가 질지도 모르는 게 거의 도박판인가요?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때 힘을 발휘한 게 바로 뭐냐면 최저예요. 수능 최저. 아까 말했지만 교과를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빡세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나름 좀 빡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 발언이 아니에요. 작년도 메가스터디 기준에 따르면요. 학생부 종합을 넣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하면 거의 60명 정도가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교과도 못 써. 정시도 솔직히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럼 학생부 종합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정해야 돼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 학교 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가 슬슬 정하고 그 학교와 학과가 바라는 최저 등급이 있어요. 최저 등급이. 그래서 그걸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한 5개 정도 장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가 바라는 약간 수능 최저가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가 공부를 이제 슬슬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신은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9랑 3.1 인데 아무리 종합이 평가의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3.1을 두고 아까 2.9를 두고 3.1을 뽑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 0.1점을 또 우선학생을 뽑는 건 당연히 종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가 1점대로 가진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로 내신을 맞춘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내가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조금 유리한 이점이 이제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만학생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이 종합을 좀 노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순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이제 선발 인원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최저를 보고 있는 데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게 되면은 대학 갈 수 있는 즉 그게 점점 더 이제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려 작년도가 36%인데 우리는 48%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자, 이것뿐인가? 아닙니다. 자, 주요 대학교 15개에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비율을 볼게요. 교과도 늘었죠. 교과도 늘었습니다. 교과도 무려 1,1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가 우수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이제 그게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거. 종합은 엄청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학생부 종합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내가 갈 수 되는 거예요. 내가 내신이 조금은 후지더라도 내가 생기부나 다른 게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 맞춘다면은 충분히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논술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죠. 논술은 이제 거의 폐지 수준에 가깝죠. 면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을 노리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자,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럼 학생부 종합이 커트라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모호하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그럼 뭐에 조금 좀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물론 수능 최저도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아니더라도 좀 내신이라던가 생기부라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라인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바로 뭐냐면 학교가 분명히 그 입시를 담당하는 쌤이라던가 그 부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 그럼 그 쌤한테 그 선배들의 학생부 종합 합격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을 교과를 보여달라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의 어떤 그 합격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거기에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그 내신이라던가 생기부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나랑 유사한 타입을 발견해야 돼요. 내 성적이랑 내 어떤 생기부의 어떤 느낌과 이 사람 좀 비슷하네. 그럼 거기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학과라든가 그 학교를 써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정시는 발품 팔 필요 없어요. 그냥 네이버에 쳐봐도 나와요. 네이버에 그냥 치면 나옵니다. 요즘에 그냥 워낙 뭐 UA라던가 뭐 메가스터디, 뭐 종로 이런 대형 입시학원들이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돼요. 그대로 지원하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만큼은 그게 약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학교에 합격한 선배들, 약 2, 3년치의 선배들이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하, 지금 내 내신 성적이고 내 생기부 정도면은 이 정도 한번 학생부 종합에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느끼고 그에 따라서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팁 잊지 마시고 올 여름방학 2학기 때는 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입시 전략서에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보시죠. 무려 약 4년 전이죠.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원래 전에 상대평가였죠. 근데 영어에서 상대평가로 해서 절대평가로 전환한 당시 때 교육부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속된 말로, 이제 과도한 어떤 이제 교육률에 이제 좀 그걸 가라앉히고자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영어는 특히 사교육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랄까, 조기교육, 내지는 이제 성형학습, 이런 게 굉장히 강요받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 폐해 이런 거 없애고자 이제 절대평가를 도입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때 절대평가 도입했었을 때 저를 비롯한 많은 강사들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영어 망했다.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당시 때 많이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도 영어는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입시 영어는 활발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뭐냐? 상위권을 제외한 중위권들은 영어 공부를 슬슬 손 놓기 시작해요. 그럼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했던 그 어떤 노력의 열량과 어떤 노력의 어떤 그 밀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면은 아마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고득점 맞겠죠. 근데 사실 중위권 애들도 절대평가 이렇게 들으면 뭐야? 야, 90점 넘으면 1등급이고 80점 넘으면 2등급이래. 뭘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그 순간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1등급, 2등급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물론 이제 쉬울 때는 높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왔다 할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거의 똑같은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가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절대평가 갖는 어떤 수시에서의 어떤 포지션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등급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수능 최저로 맞추기가 굉장히 편리한 과목이라는 거죠. 왜냐면 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건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더 잘한다. 내가 100을 해. 근데 옆에가 120을 했다? 내 성적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얼만큼 노력했냐가 바로 상대평가의 본질이죠.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에서 내가 우수한 성적 따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영어는 반대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가 아니죠. 무한 경쟁 체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90점을 맞을 만한 공부량과 공부의 밀도를 유지했다면 나는 90점이 나왔을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분명히 등급 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을 추천드리고 제가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최저를 맞추는 거죠.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수학?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요. 저도 이제 저 수학 100점이에요. 저 수능 때 수학 100점이고 수능 때 수학 1등급이었지만은 공부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당시 때 그 입시 준비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거의 국영수 탐구 있었으면 거의 수학이 절반을 차지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성적이 꼭 보장되는 과목도 아닙니다. 국어도 요즘 특히 추세가 점점 더 국어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메리트란 건 바로 뭐냐면 등급 따기라는 거죠. 등급 따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다요. 그래서 영어라는 절대 평가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좀 메리트를 정해서 내가 수능 최저 등급을 영어로 맞춘다는 어떤 메리트를 좀 써먹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강의에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또 이제 이 진짜영어 진교쌤은 어떻게 영어학이라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모토가 뭐냐면 망해도 2등급이에요. 수능을 봤을 때 우리 망해도 2등급 맞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상대평가처럼 100점을 노릴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막말로 1등급 맞으려면은 그냥 3점짜리 2개랑 2점짜리 2개 틀리면 1등급이에요. 그래도 100점이나 90점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1등급이에요.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점이면은 보통 3점짜리 한 5개, 6개 틀려도 그냥 2등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초, 즉 내가 기본 소양만 있다라면은 충분히 2등급 이상 갈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학년별로 교재를 나눠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시중 교재를 왜 안 쓰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시중 교재를 왜 안 쓰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중 교재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팔아야 되는 책,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팔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퀄리티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교재 자체가 팔 교재면은 페이지를 어느 정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적으로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교재가 따라 나오는데 막 80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사람들은 야 뭔데 이게 교재는 80페이지밖에 안 돼? 안 삽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뭔가 두껍고 빡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껴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재 제 느낌상. 우리가 영어 절대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100점을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만한 컨텐츠가 분명히 이제 그 교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중 교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너무 많이 껴있어요. 근데 제 교재는 반대입니다. 제 교재는 쓸데없는 거 다 뺐어요. 그냥 해야 될 것만 하자 이 말이야. 각 학년별로 우리가 80점은 넘기면 되고 90점은 넘기면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있다. 그것만 하자 이 말이야. 그것만 하면 성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학년별로 해야 될 공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학년별 그냥 구분 없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맨날 끝나고 똑같이 모의서 돌리기만 하고 그냥 1학년 애들 막 내신 끝나고 여름방학 때 뭐 하냐? 그냥 1학년 애들 뭐 그냥 기출문제들 그냥 사와서 그냥 아니면 학원에서 프린트해서 그냥 준 다음에 그냥 풀어보라고 그냥 수업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년별로 해야 될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1학년 때 해야 될 공부는 바로 뭐냐면 문법입니다. 단지 이 문법은 제가 말씀드린 건 내신 문법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왜 쓰는지 실용적인 문법이라는 겁니다. 문법은 이름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고등부는요. 왜 쓰는지 기능적인 측면을 모르면요. 애초에 문제가 나한테 뭘 묻는지도 모르고 해석대 못 써먹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해요. 기능적인 측면을 주목해서 이 문법 문제 나왔을 때 나한테 이런 걸 묻는구나. 출제자의 포인트를 파악하고 빨리 문제를 푸는 법. 공식화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왜냐하면은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우리가 해석대 써먹자 이면 돼. 해석대 그 문법에 써서 깔끔한 해석. 좀 더 빠른 해석을 한번 이제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법 구문 끝이라는 교재가 되겠고요. 총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고등부 2학년은 이제 독해구문 끝 교재죠, 여러분들. 독해구문 끝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테크니컬한 문제풀이법을 이제 습득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시간 싸움이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통역가야, 번역가야. 뭔가 시간 내에 뭘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라면은 영어의 기본 소양만 채우면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70분이라는 시간 내에 누가 더 빨리 푸고 누가 더 많이 푸냐의 어떤 좀 한정된 타임 리밋으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줄이는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테크니컬한 유형별 문제풀이법으로요. 주제는 주제만의 문제풀이법이 있고 빈칸 추론도 빈칸 추론만의 어떤 문제풀이법이 있는 거예요. 순서도 그렇고 제시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초적인 연습을 2학년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 꽤나 고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구문 끝 교재는 시간 단축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 그래서 테크니컬한 문제풀이법을 통해서 만학생들이 좀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평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써먹자는 겁니다. 영어는 쉬운 문제 시간 많이 쓰면 안 돼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 최대한 단축해서 남는 시간 갖다가 어려운 문항도 있어요. 빈칸 추론. 특히 요즘에 순서 제시문과 같은 이제 흐름 파악이 강세죠. 거기다가 시간을 쓰는 겁니다. 남는 시간을.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만이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도저식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공부하면 영어는 절대 시간 지나도 성적 안 오릅니다. 자,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구조 분석 끝이죠. 3학년은 왜 이제 2학년 때 왜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라고 3학년 때 왜 유형별 문제풀이를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3학년은 유형별 문제풀이법 자체 이전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옮겨놔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영어 실력이
이 독해를 하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문이 그 정도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구조 분석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엎드리지 마시고 지문에서 내가 먼저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을 깐 다음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와 쓸데없는 정보를 구별해서 쓸데없는 정보는 과감하게 버리고 쓸데있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에요. 근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요. 유형별 문제풀이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정도 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3 때 와서 유형별 문제풀이 한다? 그러기엔 지문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문 독해법, 즉 엄밀히 말하자면 좀 멋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테크니컬하게 한번 연습해 보다가 다시 이제 기본 소양으로 돌아오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원래 무술 영화나 사무라이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진정한 득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고3도 마찬가지예요. 고3도 이제는 테크니컬한 문제풀이법은 이미 체화된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기본 소양으로 돌아와야 돼요. 독해법, 구조 분석, 재빠른 해석, 그리고 쓸데없는 정보를 버리는 연습. 이제 이런 걸 해야지만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그리고 또 EBS가 또 직접연계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올해부터의 모든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들이란 거.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EBS 직접 연계이었기 때문에 이제 EBS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봤던 지문들이 한 5개, 6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없다. 다 생판 모르는 지문들. 아예 싹 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 연습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지문을 봤을 때 당혹하지 않고 빨리 독해하는 법.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은 수능에서 필패를 맞아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저는 제 모든 입시 설명회 내지는 어떤 커리큘럼 설명회 마지막에 반드시 이 명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로 뭐냐면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라는 이 명언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짓고 싶어요. 잊지 마세요. 전략이란 건 써야지 전략입니다. 안다고 전략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이 곧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세요. 전략은 제가 아무리 입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깨우치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내가 말로 내뱉을 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성적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공부라는 행동을 통해서 성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모든 제가 말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이끌어내면 써먹으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공부, 성적,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생각과 말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느끼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렇게 올해 2021학년도 하반기 이제 랜선 입시 설명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상반기, 올 겨울 상반기 때는 이제 2022학년도 상반기 때 돌아오겠지만은 아마 큰 입시 전형의 기조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아다시피 이제 정권 교육은 이제 5년 단위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권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문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큰 입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는 없을 거라 여기고 아마 상반기도 살짝 비슷한 내용을 하겠지만은 좀 더 다른 교재의 어떤 진화, 다른 커리큘럼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30분의 시간입니다. 뭐 길다면 이제 유튜브라는 영상 치고 길다면 길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 30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는 보고 종합은 보고 정시는 보고 그에 따른 대강의 어떤 커트라인과 라인이라는 어떤 아웃라인은 잡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길면은 많은 학생들이 안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많이 좀 피곤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거 보고 나서 어떤 석연치 않았던 부분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댓글 아니면 제 학생들이나 제 학부모님들이시면은 언제든지 개인적인 연락으로 주시면은 바로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입시는 현실입니다. 입시는 희망과 꿈, 감원 이설로 하는 게 입시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현실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에서 수능 최저를 빨리 그나마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영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여름방학 7, 8월 그 전략대로 저는 반드시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따라오시려면은 반드시 좋은 등급으로 제가 보답해 드리라고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